스위니가 런던에 오게 된 것은 교통이나 문학적 분위기나 세계 수준의 보건 때문만은 아니었다. 음식 때문이기도 했다. 영국인은 음식을 준비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전 제국의 넓은 영역에 흩어져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런던으로 가져왔다. 지구상의 지역적, 민족적, 인종적 요리 가운데 런던에 지점을 두지 않은 곳은 없다. 매슈는 요리마다 견본을 뽑고 맛을 보고 연구를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 그는 구개와 요리의 연구자였고 맛봉우리, 혀, 식탁에 놓이는 음식의 현자였다. 이런 존재로서 그는 최고의 태국 음식점, 사우스 켄싱턴, 세커 앤드 워버그 회사 근처의 투이, 최고의 아프가니스탄 음식점, 패딩턴 스트리트의 캐러밴 세라이, 최고의 인도 음식점, 소호의 레드포트, 최고의 딤섬, 차이나타운의 하버시티, 궁극의 국수집, 대형 박물관 뒤 스트리선 스트리트의 와가마마, 가장 믿을만한 야채 커리, 토트넘 코트 로드 스테이션 뒷골목의 맨디어를 발견했다. 날아다니는 새에게는 하늘에 경계가 없는 것처럼 인간에게 맛의 지리는 한계가 없다. 스위니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음식을 약간 맛보고 환희에 젖어 종종 기쁨으로 날개가 돋는 것처럼 보인다. 도시의 낙원의 진귀한 새. 하지만 검은 방울새는 엉겅퀴를 갈망하고 펠리컨은 생선을, 벌새는 화미를, 송골매는 고기를 갈망하는 반면 매슈의 갈망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아 도시의 세계주의자적 메뉴에 어울리며 그는 자신의 음식의 창공에 밝게 빛나는 좋아하는 요리의 별자리를 따라 매일 비상을 계획한다. 이런 성전에는 운문 예술가나 미식가 가운데 기꺼이 따라 나선 공범과 동행하는데 그들에게는 매슈 스위니와 함께 나누는 식사가 그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불하는 수업료다. 다른 곳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글과 식도락의 세계에 잘 알려진 이름들을 거론하고 싶은 유혹을 피하기 힘들다. 그러나 나는 그런 유혹에 질 만큼 교육을 못 받지는 않았다. 이런 경우는 괜히 이름을 하나 빠뜨리는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 침묵을 하는 것이 작은 잘못이다. 또 스위니가 자신의 부엌에 휘장을 단 모든 것을 선별하고 준비하고 진열하고 음미하는 모든 과정을 진지하게 여기는 우수한 요리사라는 이야기도 해야겠다. 내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감각으로, 정신으로, 위장으로 이렇게 음식을 감상하고 또 음식에 감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건강염려증이라고 부르는 부분, 나 자신의 필멸성의 맛을 포착하는 진귀한 안테나, 생존의 맛을 음미하는 예리한 감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과 우연히도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EQ, 구지 스트리트역 근처 토트넘 코트로드에서 생선회를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화제는 불가피하게 제대로만 다루면 껍질을 잘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면 해가 없는 보거라고 부르는 생선에서 독소가 포함된 기간을 섭취하는 바람에 매년 죽는 일본인의 수, 가장 최근 계산으로는 500명에 약간 못 미친다. 로 흘러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 메뉴가 그런 대화를 낳을 운명이었을까? 한 번은 이탈리아 노르치아에 있는 트라토리아 달 프렌체세의 특별 요리를 복제하고자 소시지와 렌즈콩으로 이루어진 움브리아주의 요리를 준비하다가 그는 나에게 요도염, 남성성 기능장애, 장염과 개실염, 만성가스의 예후적 함의에 관해 아는 것이 무엇인지 물은 적이 있었다. 소시지와 렌즈콩 때문이었을까? 나는 궁금했다. 매슈의 복잡한 정신병리에서는 식재료와 죽을 운명에 대한 공포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무지개 송어를 위해 곁들일 골파를 정확하게 주사위 모양으로 써는 동안 왜 가벼운 마음으로 잡담하듯 아침에 잡은 물고기, 미시간 북부 송어 웅덩이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현미수술의 여러 가지 위험으로 슬금슬금 나아가는가?
손목이 아주 미세하게 미끄러져도 남은 비참한 인생 동안 걷지도 말하지도 못할 수 있고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게 돼. 한 번은 클레어의 내 오두막 근처 코볼리에 있는 마누엘 다루치아 식당에 앉아 북반구에서 가장 훌륭한 갯가재 요리라고 내가 믿는 것을 앞에 두고 매슈는 나에게 우발적 사고, 특히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죽음에 관해 묻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그런 죽음이 추락으로 인한 최종적 충돌로 인해 일어난다기보다는 꼭대기와 밑바닥 사이에 어디에선가 일어난다는 자신의 희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의학적 증거가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매슈 정도의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질문을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일 때는 진짜 답을 주거나 그런 답을 찾을 수도 있는 관련된 문헌에서 자료를 제시하거나 둘 다 안 될 때는 뭔가 꾸며내는 것이 나의 직업적 의무라고 생각해왔다. 나는 그러한 개인적 좌우명에 따라 시지 융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처음 제안한 매우 존중받는 이론, 즉 유기체에 대한 압도적 위협이 존재하면 신경세포의 작업이 수행되는 정상적인 통로인 대뇌의 시냅스를 막는 샘 분비와 기타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는 이론을 언급했다. 이런 정신생물학적 반응 때문에 일종의 혼수 상태에 이르며 추락의 거리에 따라 피해자는 가장 가까운 응급병동에서는 뼈는 부러졌지만 회복은 가능한 상태로 깨어나기도 하고 아예 깨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이 사람은 뭐가 자신을 때렸는지, 아니 이 경우에는 떨어지는 사람과 떨어짐을 당하는 쪽 사이에서 전자가 더 주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때렸는지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매슈는 나의 증언에 완전히 정신이 팔린 채 간신히 갯가재, 갈색 빵 한 조각을 맛보고 플리니 몽트라셰를 홀짝였다. 스위니 가족이 다 함께 웨스트 클레어에 왔기 때문에 로즈메리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녀는 아이들이 껍질을 깨고 식사 도구를 선택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녀의 눈에서 매슈 같은 유형의 작가들과 함께 사는 성녀들의 파란 인내를 볼 수 있었다. 내가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나의 메리의 눈에서도 보았던 깊은 동병상련과 이해의 눈빛이기도 했다. 나는 우리가 치과 교정이나 사춘기나 우주의 형태 등 더 포괄적인 화제 몇 가지 가운데 하나로 서서히 빠져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매슈의 눈에서 불확실성, 아직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 수많은 죄 지은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잘못 없는 몇 사람도 물론 구원해준 아직 가시지 않은 합리적 의심의 잔재가 깜빡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누엘 디루치아 식당. 우리의 식당 주인은 수백 년 전 폭풍을 맞으며 웨스트 클레어 해안에서 좌초한 스페인의 무적 함대의 생존자 몇 명 가운데 한 사람의 후손이었다. 해안으로 기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아일랜드 토착민에게 학살당했다고 전해진다. 이 킬키와 남서쪽의 험한 해안선을 넘어 루프헤드까지 굽어보는 절벽에 자리 잡고 있어서였을까? 이런 위태로운 절벽이 아일랜드의 북단 전초기지, 육지가 바다 위로 반마일을 우뚝 솟아오른 말린 헤드 근처에서 보낸 매슈의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해서였을까? 나는 나의 동포 에드거 앨런 포가 떠올랐다. 그는 떨어지면 죽는 높은 곳에 서 있을 때 뛰어내려 하고 외치는 우리 모두의 내부에 존재하는 그 목소리에 비뚤어진 작은 도깨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만물의 창조에는 이미 자체 파괴의 핵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포던가, 아니 멜빈이던가. 매슈도 기꺼이 동의할 이런 점들에 관한 나의 기억은 뿌옇기만 했다. 비록 나 자신의 좁은 공부에서 모은 것이기는 하나 어쩌면 약간의 경험적 정보가 그가 지금 느끼는 허기를 채워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방부 처리를 한 적이 있는 남자 이야기를 해주었다.
고철과 폐품을 쌓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진 자동차가 목숨을 앗아갔다. 물론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내리꽂힌 사람에게 더 좋은 예가 되었겠지만 조례에 따라 밀퍼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3층이었고 그래서 급강하로 인한 죽음은 이 근처에는 드물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카로스,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늘이 머리 위로 떨어진 사람이었고 이때 하늘은 67년형 머스탱 컨버터블이라는 형태였는데 이 또한 정면 충돌의 피해 차량이었다. 금속 피로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거대한 크레인이 힘을 잃으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던 머스탱과 그것을 붙들고 있던 거대한 자석판이 이 가엾은 사람에게 함께 떨어졌다. 비극의 희생자는 자동차 휠캡을 찾으려고 아래 고철 더미를 뒤지고 있었다. 물론 그러다 엉뚱한 시간에 엉뚱한 장소에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런 사건에서는 아무리 쥐어짜도 위안이라고는 찾아낼 수가 없다. 보험업자가 보상을 해주지도 않고 죽은 사람을 찬양하는 고상한 말도 없고 뒤에 남겨진 자들에 대한 동류의식도 없어 그런 일의 부당함을 교정해 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카운티 시체 안치소에서 주검을 다시 가져온 장남의 말로 하자면 그냥 나쁜 일이었다. 매슈의 표정을 보니 죽은 사람의 환경 또는 가족에 관한 추가의 디테일은 필요 없을 것 같았다. 매슈는 이미 어느 평일에 무너지는 하늘에 맞아 죽은 이 불운한 고객과 완전히 동일시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친구에게 말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것, 즉 모든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피해는 상당했다. 어쩌면 100피트 높이에서 떨어졌을지도 모르는 몇 톤짜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표정은 고요함 그 자체였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이 차를 떨어뜨린 미지의 힘에 대한 자신의 무지 또는 지지를 우렁차게 선언하고 있는 평화였다. 부상과 타박상과 골절과 외상을 입었음에도 남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았다. 그의 어머니와 파트너에게 이것이 기운을 내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관의 뚜껑을 열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단단히 굳혔다. 이제 동료 순례자에 대한 공감이 마음을 가득 채운 이 눈물의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는 동료 여행자 스위니는 창 너머 서쪽 해가 기울어 북대서양으로 빠져들고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북대서양 가장자리에는 그의 처자식이 저녁빛의 실루엣으로 서 있었다. 로즈메리가 영리하게 바람 좀 쐬겠다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자리를 피했기 때문이다. 절벽 가장자리에는 그들 머리 위로 갈매기들이 상승기류를 타고 허공에 떠 있었다. 만으로 향하는 작은 배들의 불빛이 초저녁 별빛과 섞였다. 나는 그가 마실 브랜디 한 잔을 주문해 주었다. 만일 인생이 초콜릿 상자와 같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갯가재 요리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거기에는 살아있는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내가 배운 것에는 이런 것이 있다. 우리 가운데 일부는 맛을 보고 우리 가운데 일부는 음미한다. 일부에게는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고 일부에게는 잔치다. 일부는 먹고 달아나고 일부는 먹고 경이로움을 느낀다. 그 가운데 일부는 사냥하고 일부는 채집한다. 일부는 도륙하고 일부는 거두어들인다. 그 가운데 일부는 신선하고 일부는 발효되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살아있고 일부는 죽었다. 우리의 배고픔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매슈 스위니와 오랜 세월 함께 식사를 한 뒤 시, 이야기, 조리법,
친구를 오랜 세월 교환한 뒤 나는 그가 아기 때 느낀 것, 사내아이 시절 알게 된 것, 어른으로서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죽는다는 것임을 믿게 되었다. 이 점에서 그는 절대적으로 옳다. 그의 경계하는 태도가 날카롭고 강렬하고 때로 신경증적이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재능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어쩌면 그는 거울에서 유령을 보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손이 닿을 때마다 냉기를 느끼는지도. 어쩌면 작은 도깨비의 목소리를 남들보다 또렷하게 듣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달콤한 것과 더불어 썩어가는 것에 냄새를 맡는지도. 어쩌면 그저 그의 맛봉우리가 그의 존재 안에서 그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태의 씨앗을 더 잘 감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